네, 2021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 둘째 날 어느덧 이제 마지막 트랙을 소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일정 트랙 C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에 초등등 교육에서의 학습 분석 트렌드를 살펴봤고요. 이제 고등 교육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K-12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분야에도 많은 변화,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새로운 이슈와 또 도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요구되었던 여러 가지 교육 서비스를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학습자 중심의 교육 서비스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학습자와 관련된 정보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학습 지원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외 학습 분석 기술의 트렌드와 잠재력을 확인하고 맞춤형 학습 실천을 위한 고등교육의 방향, 또 구체적인 학습 분석 기술 적용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캐리스 대학학술본부 장상현 본부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고등교육의 학습 분석 트렌드와 이슈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장상현 본부장님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학술본부 본부장직과 함께 아세안 사이버대학 프로젝트 사무국의 국장을 맡고 계십니다. 아울러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회의 디지털교육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장상현 본부장님 모시고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학술본부를 맡고 있는 장상현입니다. 오늘 에듀테크 코리아 2021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 원격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학습 분석과 관련된 트렌드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우리 대학은 코로나 이전에도 학교의 재정의 어려움이라든지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라든지 또 지식정보 시대에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를 맞춰줄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고민에 빠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런 차원에서 또 대학은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대학이 처해 있는 현실인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은 혁신과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운영이라는 두 가지 추를 두고 혁신에 힘을 주게 되면 경영에 대한 효율에 어려움을 겪고 반대로 경영 효율을 높이자고 보면 혁신이 좀 미흡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만들거나 또는 어떤 환경의 큰 변화가 생겼을 때 혁신을 해야 한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지금이 큰 환경의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대학들은 혁신에 앞서 나가야 할 때입니다. 가장 큰 환경의 변화가 보시다시피 지금 원격 교육을 전면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 원격 교육에는 에듀테크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도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혁신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원격 교육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버추얼 러닝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가상 환경을 우리가 꾸며야 되는데
이 가상 환경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게 교육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고 이 플랫폼 위에서 학습자와 교수자가 활동한 것들을 데이터로 남기게 되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와 플랫폼이 가장 그 에듀테크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그 뉴 노멀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우리 스튜디오에서 발표하는 사람만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여 있지 청중은 다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노멀과 현재의 노멀이 완전히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대면이 이제 새로운 노멀로 되었고요. 특히 교육에서 이러한 변화는 크게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교수자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흔히 지식의 독점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식의 독점을 교수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수자 한 명과 학생 여러 명이 우리 교육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1대 N의 관계였는데 3차 산업혁명 이후에 인터넷이 이러한 관계를 뒤집죠. 그래서 학습자가 이제 여러 교수자 중에 본인과 맞는 수준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교수자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더 나아가서 아마도 이 교수자 여러 명에 아마 AI 조교가 붙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N대 1의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가 N+1대 1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이 비대면과 AI를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노멀이 될 것이고요.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는 세 가지 변화된 교육의 미래상을 제시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교수학습 형태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비용의 우리 학교 운영 체제가 몰락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많은 학습자가 교육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교육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온오프라인으로 이제 융합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경험 기회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기술적인, 에듀테크적인 측면에서의 핵심은 앞으로 AI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지금 AI가 출현된 배경은 기존에 100년 동안 생성된 데이터보다 1년 이내에 생성된 데이터가 더 많은 상황이고 또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 이러한 인간의 사고와 유사한 알고리즘의 발전 그리고 데이터를 어디서든 수집하고 또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GPU 기술이라든지 IoT 기술들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 유발 하라리의 책에 의하면 앞으로 인간이 이런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숭상하는 정도까지의 상황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AI 기술은 이미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은 분야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의 오진율보다도 정확하게 암을 판단한다거나 또는 암기 속도를 빨리 한다거나 어떤 사물을
판단하는 그 분석력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이미 그 인간의 그 능력을 초월했고요. 이런 기술들이 교육에서 그 활용됐을 때 세 가지 그 특성을 그 보일 수가 있는데 AI 교육혁명이라는 전 그 교육부 장관 하셨던 이주호 장관님과 정영식 교수 그리고 정재영 교수님이 쓴 책에 의하면 우리 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상호작용인데 이 상호작용을 좀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 예로 학생과 교수자의 그 상호작용을 학생들의 그 얼굴 표정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또는 그 행동이라든지 또 그 최근에 했던 행동에 대한 그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학습자가 그 개인별로 그 케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즉각적인 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음을 큰 그 특징으로 얘기했고요. 또 학습자나 교수자가 뭔가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그 판단에서 상당한 그 지원 정보를 줌으로써 판단을 도와주는 디시전 메이킹을 그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외부의 그 도움 없이 스스로 어떤 분석 결과를 통해서 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의 그 세인트루이스 대학교에서는 이런 AI 음성 인식이지만 실제 그 음성 인식을 실현하는 데에는 데이터를 그 모으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실제 사례를 한번 영상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에서 오늘 밤 어떤 일정이 있는지 알려줘. 블랙캔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 스튜던트 센터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 알렉사, 엄마한테 전화해줘. 퀴즈파이가 정말 단어 맞아? 도서관 언제 여는지 알려줘. 알렉사. 알렉사, 학교 보건소가 언제 여는지 알려줘. 피자는 어떻게 주문할 수 있을까? 피자는 언제까지 보관할 수 있어? 명상 프로그램 켜줘. 수온의 무게는 어떻게 되지? 진로 서비스 언제 여는지 알려줘. 내 주소 바꿔줘. 알렉사, 오늘 졸업식 언제 시작하는지 알려줘. 2022년 졸업식은 9시에 시작해. 졸업을 축하합니다. 그 알렉사라는 그 AI 스피커를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보셨는데요. 이렇게 AI 기술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상 교육 환경인 플랫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플랫폼에서도 이미 그 글로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홀로나이큐라는 그 회사에서 이번 그 에듀테크 코리아에서 발표를 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홀로나이큐에서 그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그 전 세계 19개의 글로벌 에듀테크 유니콘 기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8개가 미국이고 또 8개가 중국, 2개가
인도, 한 개가 캐나다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중국이 현재 플랫폼 전쟁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교육에서도 이렇게 플랫폼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안으로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중국은 AI 기술을 활용한 ITS 서비스가 주류를 이뤘고, 미국은 무크와 같이 대학의 강의 컨텐츠를 서비스하는 플랫폼이 주를 이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컨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와 실제 AI를 활용해서 학습 분석이라든지 또 이런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크게 서비스를 분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 현재 에듀테크 기업에도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교육 과정에서 앞으로 이런 AI 관련된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 미국의 CCR이라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평가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에서 AI 시대에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그동안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을 이해시키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커리큘럼상에서 그런 시간을 줄이고 오히려 융합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과거에 이러한 지식을 전달하고 이해시키려고 했던 시간의 노력은 이제 인터넷을 활용한다거나 AI를 활용하는 것으로 바꿔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교육 서비스는 데이터를 축적한다거나 컨텐츠를 활용한다거나 하는 플랫폼 기반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AI가 우리 교육에서 그러면 어떤 기능적인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인식의 혁신이라든지 예측 혁신, 그리고 자동화, 그다음에 소통의 혁신, 그리고 생성의 혁신, 이렇게 5가지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사례를 좀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미지라든지 글자를 인식하는 것을 통해서 학습을 지원할 수가 있고요. 또 학습자의 학습 시간 또는 현재 수준, 그리고 앞으로 학습자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예측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강의를 자동으로 스크립트를 입힌다거나 자동 번역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미네르바 스쿨의 플랫폼처럼 학습자와의 소통을 데이터로 남겨서 예를 들면 대화를 많이 한 학생은 빨간, 그다음에 보통인 학생은 노랑, 그다음에 말을 많이 하지 않은 학생은 이제 그린으로 표현을 해서 학습자와의 소통을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은 평가와도 연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조지아 공대에서 무크 서비스의 조교가 AI였다는 것처럼 이런 소통의 혁신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좀 더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조지아 공대는 학습자 한 명의 800개의 속성을 분석해가지고 학습자에게 맞춤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아리조나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수학에 대한 그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무당 반응 이론을 도입해서 학습자들의 수학 이수율을 높이는 그 사례가 있고요. 호주의 디킨즈 대학은 아까 그 AI 스피커에서 보셨듯이 일반 그 생활, 예를 들면 주변에 기숙사 싼 곳은 어디가 있을지, 또 내가 졸업하기에 필요한 학점은 얼마나 되는지, 또 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러한 교수학습뿐만 아니라 생활 정보까지도 AI가 이렇게 맞춤 서비스를 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곧 개교가 될 한정대에서 이 미네르바 플랫폼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학교에서 생산되는 모든 그 데이터를 데이터 허브 센터라고 해서 그곳에 모이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학교 경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그 체제를 갖췄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그 IR 팀을 새로 만들어서 뭐 중도 탈락이라든지 또 아예 그 학생들의 민원이 어떤 민원이 시기적으로 많을 것인지를 예측하는 시스템 등을 만들어서 특허까지 내는 국내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뭐 학습 분석이라든지 뭐 IR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일찍 시작한 대구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런 학습자들의 학생 만족이라든지 학생 성공을 위해서 학습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한양대학교는 이제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속성들을 분석해서 학생들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성균관대학교는 뭐 국내에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학생이 성공을 해야 된다는 모토 아래 학생들이 원하는 학점 관리라든지 또는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학습 분석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몇 가지 국내외 대학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대학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저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서 학습 분석과 유사한 서비스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초중등 교육에서도 영어 수학에 AI 기술을 도입해서 지금 개발을 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등교육에서는 저희가 강의 추천 또는 학과 추천 서비스라고 해서 성인 학습자 맞춤 서비스를 지금 개발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구자들을 위해서 연구자들이 필요로 한 논문을 가장 연구자들이 원하는 분야의 최신 논문의 특정 패러그래프까지 저희가 추천해서 주는 서비스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칭 한국말로 이제 논문 보시라고 하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학과나 강좌 추천 시스템인데요. 이게 이제 커리큘럼 레커멘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성향도 학습자가 개인의 이력서라든지 관심 분야에 대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이 학습자가 실무형인지 또는 뭐 이상형인지 뭐 이런 학습자의 유형을 구분하고요. 또 학습자가
원하는 학과라든지 자격증 그런 정보들을 AI가 분석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쓴 그 알고리즘은 머신러닝의 K-민스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학습자들을 그 분류하는 그런 기술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설명드렸던 논문봇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그 지금 그 발표한 버트라는 그 기술을 활용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국내 석박사 논문을 원문 전체를 분석해서 그 논문과 유사한 해외 논문도 그 분석을 해서 의미 기반으로 논문을 추천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일들이 그 학습 분석이라는 것이 특히 우리 고등교육에서 시작이 먼저 됐습니다. 이유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그 데이터가 쌓이는 그 것이 고등교육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가능했고요. 특히 이 학습 분석은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는 어댑티브 러닝, 적응형 학습과도 맥을 그 같이 하는데요. 이게 학습 분석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적응형 학습은 커리큘럼 그리고 그 학습과 관련된 모든 자원의 교집합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범위를 보게 되면 그 적응형 학습이 더 범위가 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영국의 지스크라는 그 기관에서 2016년에 이 러닝 어널리틱스 학습 분석에 대한 기술적인 그 구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봐야 할 쟁점은 데이터를 어떻게 그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이 데이터를 그 생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상의 교육 환경까지 그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지금 학교에서 그 생산하는 그 과정, 예를 들면 학생들이 민원 서비스를 ATM기에서 쓰는 찰나라든지 또는 학생증을 활용해서 다양한 그 활동을 하는 것, 여러 그 가지의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과정, 그래서 그 과정에 사용되고 있는 IoT 기술이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 그 러닝 어널리틱스 학습 분석에서의 첫 번째 이슈가 그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그 축적된 데이터들이 분명히 그 분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산된 그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인티그레이션 통합하느냐, 단순하게 메타데이터만의 그 연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원문에 해당하는 것까지 연결할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기에는 그 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블록체인 기술을 여기에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한 그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대학별로 그 LMS를 다 이제 구축해 놓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플랫폼 환경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느냐,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우리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LMS와 또 행정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분리되어 있는데 어떤 데이터와 연계를 그 시킬 것인지, 그 플랫폼의 그 통합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또 학내에서 이렇게 데이터 통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 간 데이터를 쉐어하거나 컨텐츠를 쉐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공유하기 위한 표준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유대학과 같은 경우에 학점을 교류한다거나 또는 컨텐츠를 교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속성으로 공유를 해야 될 것인가가 아마 우리 고등교육 분야의 학습 분석에서 중요한 이슈가 지금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러한 학습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종류, 그리고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학습 분석에 필요한 표준을 이미 IMS에서 제안을 했는데요. 이 IMS에서 제안된 학습자 속성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간의 이런 연결 메커니즘, 이것도 역시 ISO에서 이미 제안을 해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준들을 활용해서 국내 현재 저희 캐리스가 중앙 원격교육지원센터가 돼서 10개 권역에 만든 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터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들을 어떻게 우리가 표준을 활용해서 활용하느냐, 그리고 그 플랫폼들이 학습 분석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학습 분석에 대한 이슈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인 학습자 맞춤 AI 매칭 서비스라고 하는 QLESS 서비스도 현재는 원격대학이라고 하는 사이버대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있는 졸업생 20만 명의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현재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전문대학이라든지 또 일반 대학에 희망하는 대학들 정보까지 포함해서 대학생 이후의 모든 성인 학습자들이 AI를 활용해서 개인에게 맞는 패스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 분석 그리고 적응형 학습과 맥을 같이 하는 게 이제 대학의 IR 관련 분야가 있는데요. 이 IR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교수자, 학생이 활동한 것, 교육 과정,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교육 성과, 연구 성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IR, 그 다음에 학습 분석, 이런 것들이 유사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통합해서 해도 될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미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전쟁 난 1950년 이전부터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유수 대학들이 이런 IR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말씀은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분산된 데이터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대학에 있는 이제 데이터와도 연계 공유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부에 있는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합된 데이터를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 그 교육에서 학습 분석에 필요로 한 기술적인 그 트렌드뿐만이 아니라 교육 혁신 전반에 가장 그 핵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각 대학이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한 이제 조직 체계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느 대학에서는 뭐 정보처에서 한다, 어느 대학에서는 교무처에서 한다, 어느 대학은 뭐 혁신센터에서 한다, 이렇게 그 다양한 그 사례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의 각 그 구조마다 조직마다 데이터들을 따로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 지원 사업으로 그 시스템들을 별도로 또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총괄하기 위한 총장 산하의 어떤 그 조직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학습 분석이라는 게 단일하게 어떤 그 단위 학교 또는 그 학과에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좀 더 그 확대되고 모아지면 지역,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그 교육 혁신을 위한 핵심 도구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이런 원격 교육을 하자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그 전면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록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그 변화된 환경에 우리가 접했지만 이번이 그 혁신을 위한 그 골든 타임이라고 그 생각을 하고 그 이 경험을 잃지 않고 교육 혁신에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국내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장상현 본부장님. 해외 학습 분석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들의 학습 분석 여러 가지로 다 살펴주셨는데요. 혁신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자,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유익한 말씀이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오늘의 이제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혁신센터 데이터 통합관리부 정선경 선임연구원께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고등교육에서의 학습 분석 적용 케이스 스터디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정선경 연구원님은요, 서울대학교 대학혁신센터 데이터 통합관리부 선임연구원으로 대학의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 도출과 정책 반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컴퓨터공학 석사 및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교육 환경에서 상호작용의 주체인 학습자 및 교수자, 이해 당사자에 의해 발생되는 수많은 양질의 이 빅데이터 수준을 정의하고 이를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정성경 연구원님 모시고 발표를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정성경 선임연구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저희 이제 장상현 박사님께서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요구되고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거는 실제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습 분석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그러니까 실제 학습 분석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이 분석 실무가 학교의 정책, 그다음에 제도의 변화, 그다음에 학생들과의 여러 가지 정책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차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학습 분석의 개념과 프레임워크가 고등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재해석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학습 분석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실제 고등교육에서
구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아젠다들이 고등교육에서 현재 지금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 방향성 말씀드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학습 분석 여러 가지 플랫폼, 시스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첫 번째 학습 분석이 실제 어떤 형태로 이용이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최초의 학습 분석은 학습 성과라고 하는 메가톤급의 목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측정하는, 그래서 교육 평가 형태로 학습 성과라는 것이 이로 시작이 되었는데, 점차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발전을 하고, 특히 고등교육 같은 경우는 이게 성적이라고 하지만 GPA라고 하는 정확한 그 학습 성과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의 목적을 잡고 결국 고등교육기관에서는 학습자, 교수자, 교육 집단, 교육 환경 이런 어떤 밸런스를 잘 맞추는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그 학습 성과도 중요하지만 주변 아이들, 주변의 다른 학생들과의 성과라 도 비교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고, 교수자들은 실제 학생들이 어떤 형태의 요구들, 이 요구라고 하는 게 단순히 왓이라는 문제가 아니고 수준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결국 교육팀은 이 전체를 엮어서 수업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거대한 그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교육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실제 한국 사회에서도 100년 정도의 대학 교육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교육 과정이 새로운 어떤 니즈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당히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10여 년 전부터 뭐 교양 과정을 개선하기도 하고 전공 교과목들도 개선을 하고, 이러한 개선을 할 때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학습 분석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 조직에 있는 많은 학습 분석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주인공들이 바로 이해 당사자인 거죠. 이 이해 당사자들이 학교에 속해 있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만이 사실은 갈등과 오해를 줄일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대학 교육에서 대학 학습 분석이라는 것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코비드 19이 출현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폐쇄적으로 느끼고 있는 학습 현장이 어쩌면 대학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 서울대학교도 올해 전면적으로 이제 대면 강의를 하고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방역 절차에 밀려서 결국은 완벽한 대면 강의는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비대면 교육 현장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이 학습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질적 양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대학은 지금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 서울대학 같은 경우도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이었을 때의 교육 성과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연구를 지금 올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고등교육 현장은 이미 학습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학교를 보면 조금 염려와 우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미 학교는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 통합하고 있고, 이걸 플랫폼으로 직접적인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서,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서 발생된 다양한 변인들을 이용을 해서 예측 모형을 만들거나 에이전트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에서는
국가 지원의 제도들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약 10여 년 전부터 에이스 사업, 그다음에 대학 혁신 지원 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바로 이 데이터, 그리고 핵심 역량,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된 활용 사례는 챕터 6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학습 분석 프레임워크인데요. 제가 양쪽 두 가지의 이제 그림을 그려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라이프 사이클, 생애 주기라고 한다면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라고 하지만, 대학에서는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를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대학에 재학 중인,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생성되는 수없는 데이터들이 실제 향후 진로, 즉 취업을 할 것인지 창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진학을 하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데이터들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대한 우리가 종단 데이터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많은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있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그 정황에 맞도록 우리가 에이전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학 교육은 단순히 데이터만 분석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인 학습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움직이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은 우리가 학사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역량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아이들이 외부에서 사용하는 비교과 데이터들,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말씀드린 뭐 게시판에다 글을 쓴다거나 수강 신청을 통해서 자신들이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이런 어떤 다양한 정보들이 끊임없이 누적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분석을 하고 교육 환경에서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러한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도출을 하고 인사이트를 찾아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현장에 반영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위협이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사실은 작년에 LMS를 좀 더 빅데이터를 접목한 클라우드 기반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뭐 긴급하게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 작년에 많은 대학 교수님들이 거의 100% 이 비대면 강의를 경험하시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잃어버린 캠퍼스라고 하는 이 그 부정적인 경험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 출구가 바로 학습 분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학습 분석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대면과 비대면의 동일한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라고 해서 지금 우리 오른쪽에 있는 도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이 러닝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테크놀로지가 필요하죠. 우리가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적합한 알고리즘을 배치를 하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뭔가 버추얼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데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증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섣불리 학교 현장에서 직접 그 투입되기는 조금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그 대면 비대면 강의의 퀄리티를 차이가 없도록 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버추얼 공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의견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우리가 학습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작년에 나온 것도 아니고 뭐 10년 전에 나온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우리가 티칭머신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인공지능 영역에서 학습 분석이 어떤 역할을 할까 고민을 해보면 단순히 학습 분석이 매체나 장치를 이용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공지능 시스템, 챗봇, 그다음에 뭐 가상현실, 뭐 AR, VR 시스템, 메타버스 시스템, 이 뒤에 늘 시스템이라는 것이 붙는데 이 시스템이라는 키워드가 붙는 순간 우리는 어떤 그 감성에 젖어들게 되냐면 아, 기계구나, 만들면 되는 거구나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역사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100년 전의 학습자와 현재의 학습자의 경험이 다르고 100년 전의 교수자와 현재의 교수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비슷할지언정 이 교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안에는 분명히 다른 어떤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대학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그 학습 분석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간은 오랜 시간 동안 차세대 시스템이라고 하는 개선과 변화를 유지해 가면서 근본적인 학사 데이터를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LMS라고 하는 시스템도 도입이 되면서 교수자와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을 데이터로 연결을 시켰고, 그리고 과거에는 그냥 학습자들이 학습 분석의 결과에서 뭐 몇 점 맞았고 몇 번 이렇게 상호작용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최근은 평가에서 피어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동료 평가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수자만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끼리도 평가하는 걸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루어진 팀과 팀끼리도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점점 우리가 그 교육 현장에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 LMS에서 강력하게 모든 것을 어카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 분석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학습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학습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대량의 데이터들을 어떤 형태로든 모으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는 분석가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서울대학이 그런 어떤 전체적인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 있고 제가 지금 그 플랫폼 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제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이라고 하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것들을 인공지능화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교육과 인공지능이 붙었다고 해서 전통적인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이 재해석이 되는 것이지 없어지거나 뭐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교수자는 잘 가르쳐야 되고 학습자는 잘 배워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바로 이런 어떤 상호작용의 질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고 상호작용의 수준, 그러니까 반복되는 횟수나 이런 것들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교육에서 인공지능은 반드시 사실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경우들이 있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실은 고통스러워요. 왜냐? 이분들 반응이 어떨까? 눈빛이 어떨까? 혹시 이렇게 졸리시는 분들은 안 계실까? 방긋 웃으시면서 나에게 피드백을 주시는 분은 안 계실까? 제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주시는 피드백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예요. 채팅창에 주시는 질문, 아니면 채팅창에 너무 강의 잘 들었습니다 라고 주시는 이 리액션에 대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측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예를 들어 한 10,000건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지금 35분의 세션을 운영하게 되는데 제가 언제 10,000건을 다 읽겠습니까? 이럴 때
인터랙션을 지원해주는 인공지능 로봇이 딱 붙게 되면 챗봇이 붙게 되겠죠. 그래서 만건의 질문 중에 중복되는 키워드들을 다 분석을 하고 중복되는 질문들을 분류를 해서 우리 오늘 강연하시는 분께 메인적으로 질문해야 될 질문 5개는 요건 것 같다. 그래서 적중률 80%, 70%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신적인 존재고 없는 것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교육 환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중복되고 반복되고 시간이 길어지고 이런 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우리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몇 가지 제가 장점들을 정리를 좀 했어요. 학생들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교수자들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자, 학생들은 실제로 우리가 프랙티스 하드라고 그러죠. 이 프랙티스는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을 열심히 해야지만이 학습 효과가 일어나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신체적인 어떤 학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악기를 다룬다거나 그다음에 뭐 수학 문제 아니죠. 산수 정도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 때 프랙티스 하드를 퀄리티가 어떻게 되는지를 누군가가 측정을 해준다면 조금 편하겠죠. 제가 고등교육인데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실제 학습 과정은 정보를 획득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메모리까지 돼야지만이 학습 성과로 발현이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수없는 반복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반복을 할 때 어디를 반복해야 되냐면 내가 약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조금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료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동료들의 학습 성과를 내가 좀 알고 싶다. 그래서 내 수준이 조금 부족하면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이게 실제 대학에서 구현이 되고 있을까요? 구현이 되고 있어요. 성적이나 이런 거 우리가 제시를 할 때 평균 평점이 얼마인데 당신은 뭐 어디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핵심 역량도 전체 학교 학생들의 역량이 총 몇 점인데 어디쯤 위치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실제 내가 전체 집단, 또래 집단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를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입장에선 가장 큰 상호작용의 주체가 교수자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나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었을 건데 혹은 교수님이 우리 클래스에 발했던 어떤 학습 성과가 있었을 때 나는 어디까지 잘 쫓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과연 동료들과 성과의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본다면 자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어떤 거를 가지고 진행이 되냐면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성찰하고 학습의 효과를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저도 실제로 있었던 경험인데요.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매주 이제 과제를 내거나 그리고 수업을 제대로 참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비대면 강의를 하니까 일이 한 10배, 20배는 늘어난 것 같았어요. 거기다가 뭐 학생들이 한 50명, 100명쯤 되면 이 반복적인 일들, 즉 교수자가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스템화되지 않으면 대형 강의는 대형 강의대로 이 교수진들의 리소스가 엄청나게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효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리자들 측면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사실 모든 학교들이 수강 신청 기간 그리고 개강할 때 이럴 때는 전부 이렇게 촉을 바짝 세우고 아주 그냥 모든 학교들이 초긴장들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시스템이 어긋나거나 그러게 되면 현재처럼 이 비대면 강의 상황에서는 거의 학습이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관리자는 이 학습 분석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운영 상황을 즉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종종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뭐 해외도 그렇지만 국내에서도 이런 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조금 강조하시는 대학들도 몇몇 군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이
그 제 시간에 수업을 시작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대면 강의를 줌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구글을 이용해서 하거나 동영상을 이용해서 하거나, 실제로 교실 상황에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은 오로지 사실은 교수자와 학습자한테만 허락된 공간이었는데, 이제 이 비대면 강의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들여다보는 상황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그 언론 보도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우리 수업에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있다. 이게 이제 모니터링하는 또 하나의 어떤 관리자가 수업 상태를 보고 있는데, 이 코비드 19이 끝나더라도 이제 교육의 어떤 상황 관리를 위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은 계속 강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 저와 같은 이제 연구진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실제 이제 우리 연구진들은 저는 이제 제가 사실은 컴퓨터공학과 교육학을 전공을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학습 분석 데이터를 전통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학생들한테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분석 결과들을 제공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봤다면, 이제는 교수자와 교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체크하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형 규모의 어떤 수업들의 품질 관리, 이런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점점 그 패컬티들이 하는 역할, 교수자들이 하는 역할이 단순히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학습 분석에서 교수자의 역할을 보게 되면 상당히 상호작용 쪽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할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1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러닝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교육학 박사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시스템과 러닝을 합치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설계하시는 분들은 시스템 전문이시고,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교육의 전공이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간혹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교육 전공하시는 분들께서 요구하는 그런 퀄리티의 UI, 유저 인터페이스, 혹은 UX,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반영된 그런 시스템이 구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 주변에 많은 사이언티스트들이나 아니면 시스템 설계자들에게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를 최대한 활용을 하자. 사용자는 교수자, 학습자, 모니터링 관리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 화면을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과들을 단순히 이렇게 수치나 값으로 나타내주지 말고 시각화 정보를 나타내주고, 최대한 우리가 화면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결과물로 리포트를 좀 작성을 해주게 되면, LMS 시스템을 개선이나 유지 보수할 때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적용하기를 원했던 내용들이 시스템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결과가 서로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기에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시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캠퍼스에서 움직이는 모든 빅데이터를 시스템에서 모두 모으게 됩니다. 모으게 되는 상당량의 데이터의 종류는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빅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장을 시키게 되면 과연 이 데이터들이 조직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결정을 하고,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구조체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행정기관, 그다음에 조직에서 지금 다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이 스트럭처를 이용을 해서 실제 데이터가 구성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의 데이터 마트에 직접 접속을 해서 SQL로 제가 분석해야 될 데이터들을
전처리도 하고 그다음에 클렌징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시스템에서 바로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렇게 되면 이제 다양한 그런 형태들의 데이터 시스템을 가지고 결과들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정책 반영을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거대한 플랫폼이 이미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대학 현장에서 데이터가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 모든 스트럭처가 구성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플랫폼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지 크게 보면 커리큘럼 데이터, 커리큘라 데이터요. 학사 데이터.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 뭐 성적, 그다음에 강의 평가, 그다음에 우리가 설문지를 통해서 듣는 만족도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 그리고 컴피턴시라고 하는 역량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에서 역량을 선언을 했고 역량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역량과 교양 과목 혹은 역량과 비교과를 연결을 시켜서 A라고 하는 역량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블라블라의 과목들의 효과가 있다 이런 어떤 가치들을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 데이터라고 해서 아이들의 어떤 취업을 위한 학습, 뭐 영어 성적, 그다음에 사회봉사, 그리고 뭐 외부에서 활동했던 인턴 클래스 이런 것들을 학교 내에 있는 시스템에 본인이 모두 기록을 하고 만약에 교내에서 운영했던 비교과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모두 입력이 돼서 공식적으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은 전공, 교양, 비교과 과정, 그다음에 어학 과정 이렇게 데이터들이 묶이게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데이터들이 하나의 거대한 학습 과정, 교육 과정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고 이것들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한 모든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변수를 이용을 해서 아이들의 어떤 결과들을 도출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개의 데이터 군을 가지고 국내에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LMS 학사 데이터 그리고 역량 관리 데이터 우리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순우진이라고 하는 챗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이 아니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챗봇, 이 순우진이는 어떨 때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냐면 내가 만약에 인공지능 키워드를 집어넣게 되면 인공지능이란 키워드로 개설된 교과목이 쫙 이렇게 아이들한테 안내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 교과목의 상세 설명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는지 강의 평가는 어떤지 교수님은 어떠신지 아이들의 어떤 그런 피드백들이 올곧이다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대학들에서 핵심 역량을 스스로 측정하고 학점과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 대학에 있는 구성원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어떤 목적을 좀 더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 분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과목을 추천한다거나 그다음에 전공별 졸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한다거나 그다음에 유사한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을 안내를 해준다거나 그다음에 해시태그를 요청을 하게 되면 적절한 클래스를 추천을 해준다거나 동일한 교과목 이름인데 수준이 서로 레벨이 다르게 되면 사실은 학습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학습 설계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 설계 전공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전공을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저처럼 컴퓨터공학과, 교육학과 이렇게 전통적인 학과가 아니라 아이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학과를 설계를 하고 그러한 설계된 학과들을 상호간에 공유를 하고 그러면 이제 관련된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그 학습 분석을 보고 있는 학자들이 몇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는데 슬픈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은 배움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서 기술은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 변화를, 기술의 발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공지능이 주는 메시지를 거추장스러운 시스템이나 큰 넘어야 될 파도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윈드서핑 하신다 생각하고 그 파도를 함께 타 가시게 되면 아주 유용한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실은 정육면체의 3차원 공간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으로 공존할 것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 anytime, anywhere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럴 때 미래 교육은 즉시성과 상시성이에요. 실제 제가 우리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 비대면이 좋아요, 대면이 좋아요. 그러면 고민 없이 비대면이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교수님, 왜요? 좀 자유롭고요. 또요? 그랬더니 너무 어려운 교과목들이 있대요. 한 번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교수님께 동영상으로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해가지고 그 해당 교과목 학점이 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비대면이라고 하는 혹은 인공지능이나 이런 어떤 가상현실이 미래 세대에게는 어떤 새로운 문제 해결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접근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대학 현장에서 아이들의 어떤 데이터를 고민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 하나하나이 굉장히 사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의 포럼의 이름이 에듀테크잖아요. 숙명과 같은 단어인 것 같아요.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지가 결합이 돼서 결론은 우리는 미래의 교육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스승으로서 혹은 분석가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 환경으로서의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한 명의 연구자로 남고자 합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정선경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선경 선임연구원님의 발표 들으셨습니다. 숙명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미래 교육자로서, 스승으로서, 분석가로서, 연구가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발표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 마지막 C트랙 발표자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역시나 정말 우리 참가자들의 열정은 제가 정말 많은 포럼을 진행하지만 이렇게 열정이 많은 참가자들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의견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이제 사실은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응원 메시지, 의견 조금 소개해드리고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아이들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수진님, 권현지님, 502KW, 그리고 권현지님, 이은숙님. 정말 많이 의견 남겨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하신 모든 연사님들 감사합니다. 또 해외에서도 계속 접속해서 남겨주고 계세요. Very interesting. Thank you very much. Thanks again to all the speakers. 이런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오늘 이 초중등 교육에서 고등 교육까지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유기적인 관계성이 교육은 결국 생태계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그리고 502KW님께서는요. 정선경 연구원님께 학습 데이터 처리 관련 내용을 예시와 빗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았고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피드백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 분석이 더욱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이윤숙님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권현지님은 분석을 위한 분석이 아니라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 분석이 되려면 분석 결과를 어떻게 실제 교육적 처방으로 이어지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방대한 학생 데이터를 대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502KW님 그리고
강의 너무나 감사합니다. 윤수진님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다 소개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넘어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2021 이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 데이 2였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한국 시간으로 아침 9시 30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상상하는 대로 교실을 그리다 토크 콘서트 정말 유익하고 즐겁게 한바탕 수다를 떤 것 같은 그런 토크 콘서트를 가졌는데요. 역시나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B트랙 AI에 관해서 그리고 C트랙은 학습 분석 표준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뭐 국내외 선생님, 학생, 교육 및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대거 참여를 해주셔서 미래 교육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또 에듀테크를 통한 교육 환경 혁신의 그 의미를 함께 나눠주신 것 같아서요. 오늘도 정말 풍성하게 그리고 좀 유익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데이 3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9시 30분에 저는 다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